때로는 어떤 장르의 기원이 된 작품들, 이 작품들을 감독은 매우 유심히 보고 또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감독들이 뽑은 사이트 앤 사운드 1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입니다. 감독은 스탠리 큐브릭이고요. 1968년 작품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데 음악을 딱 듣고 나면은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영화고요. 그리고 맨 앞에 나온 장면을 보여주면 또 이 영화라고 하실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무심결에 여러 번 보셨을 바로 그 작품인데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사실 이미 과거죠. 2001년이니까요. 벌써 우리한테 22년 전의 과거지만 1968년에 앞으로 약 30-40년 후의 미래가 어떨지를 예상하고 만든 소위 말하는 사이언티픽 픽션, SF 영화의 거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범이 아닙니다. 전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유인원이 처음 등장해서 뭔가를 가지고 만집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만지는 유인원을 보여줘요. 호모사피엔스로 바뀌기 직전 이 뼈 조각은 공중에 던져서 날아가게 되는데 그 뼈 모양과 똑같은 우주선이 떠 있는 게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매치컷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사한 이미지를 다음 장면으로 연결해서 일종의 은유적 상징을 갖는 장면인데 말 한마디, 대사 한마디 없이 어쩌면 인류가 발견했던 불의 발견, 그리고 인류가 처음 만들었던 그 도구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소위 말하는 AI가 지배할 수도 있는 미래의 어떤 모습, 그리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말 그대로 우주 여행이 가능하게 될 우주선이 떠다니게 될 미래의 시작이라는 걸 스탠리 큐브릭이 아주 유려한 영상 미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터에 보다시피 무중력 상태에 걸어가는 이 우주인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아닙니까? GPT 챗이라던가 챗 GPT라던가 혹은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국을 벌인다던가 하는 이 AI 문제가 최근의 문제 같지만 이미 스탠리 큐브릭이 1968년에 할이라는 AI 모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벌써 질문을 던져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적 기법에서의 어떤 새로움의 선취도 있지만 인류가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바로 스탠리 큐브릭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매우 영화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감독들은 스탠리 큐브릭의 이 질문과 영화적 표현에 굉장한 환대를 보이는 겁니다. 샤인이라는 영화도 한번 볼까요? 이 샤인이라는 영화에는 스테디캠이라는 게 처음 제대로 쓰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스테디캠이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아들이 아버지가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미로로 도망을 가는데요. 미로에 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숨기는 그 과정에서 아주 유려하게 트래킹 없이 거의 카메라가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찍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기념비적인 장면을 남기기도 합니다. 샤이닝에서 한편으로는 로우 앵글로 찍어서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평범한 장면을 공포로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다이앤 하버스의 그런 비대칭 그림이 떠오르는 묘한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 주는 공포감을 영화 속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스티븐 스필버거가 만들었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작품에서 이 샤이니라는 영화가 한번 오마주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화인지
스탠리 큐브릭의 촬영 방법이라든가 주제 접근법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 또 보여줬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부라는 작품인데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독이죠. 딸도 소피아 코폴라라고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대부라는 작품은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되게 멋진 말론 브랜도의 연기,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탈리아 그 마피아의 잔혹한 어떤 느와르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주제적으로만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적 표현 기법과 그 주제를 톤과 매너를 맞춤으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교과서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화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꼴리오네라는 범죄 패밀리가 자기의 진짜 패밀리를 희생하면서 범죄 패밀리를 유지해가는 그 아이러니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약탈해서 범죄를 통해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 이민자 집단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I do renounce him. 자, 근데 말론 브란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가령 측면 조명을 통해서 이 브란도의 얼굴을 강조해서 그의 마음을 잘 모르게끔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윤곽을 통해서 그의 위상을 높이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후면 조명을 통해서 얼굴의 눈빛을 다 가려버리고 인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대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야망과 굶주림 이런 것들을 바로 교차 편집이라던가 다양한 시퀀스 과정을 통해서 주제적인 면을 편집을 통해 전달하는 탁월한 영화적 표현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특히 제가 권하는 거는 아이의 세례식과 함께 피의 죽음이 연결되는 세례식과 피의 죽음이라는 이 대조적인 장면을 교차 편집으로 이어붙인 솜씨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신다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주제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해냈길래 이렇게 위대한 감독으로 얘기되는가를 또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말하자면 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지옥의 묵시록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편집과 씬의 배치, 그리고 소재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촬영 방식과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화면 안에 놓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답안지를 미리 제출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시각화해내는 방법 자체를 여러 가지 대중적인 문법을 통해서 고안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사랑은 비를 타고를 한번 볼까요? Singing in the Rain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작품일 텐데 만약에 이 영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라라랜드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영화 시장에서 가장 탁월한 미국 영화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올리는 뮤지컬은 뭐 레미제라블이라던가 혹은 팬텀 오브 오페라처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뮤지컬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뮤지컬 영화 하면은 여전히 미국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자면 바로 이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운드가 영화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뮤지컬 영화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겠죠. 바로 이 변화를 잘 활용해서 매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 사랑은 비를 타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은 대단히 성공한 뮤지컬 영화가 없다라는 점이기도 한데요. 이 짐 캐리의 사랑은 비를 타고 없었다면 어쩌면 이 뮤지컬 영화 그리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진입으로 우리를 놀래킨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린치의 머울랜드 드라이브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시기가 2001년 작품이에요. 굉장히 최근에 작품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상 데이비드 린치는 트윈픽스라는 TV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TV 연출 감독으로도 익숙해져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세계라던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괴이하고 기괴한 세계를 그린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컬트 무비를 만드는
대중적인 문법과도 거리가 멀고 A급 작가 영화로 하기에는 어딘가 좀 오컬트적이고 B급의 문화가 너무 과하다라는 점에서 좀 키치스러운 문화로 알려졌던, 그래서 다 좋아하긴 하지만 왠지 좋은 영화 1위로 꼽기는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당당하게 이 리스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Then we'll shut everything down. 이 린치는 어쩌면 2000년대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어떤 발작적인 정신분석적 그런 오류, 왜곡,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뭐 트윈픽스라던가 이 머럴랜드 드라이브가 보여주는 그 비논리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욕망, 그러면서도 섹슈얼리티가 아주 불가해한 어떤 장면들 안에 담겨져 있어서 확실하게 해석되진 않지만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느낀 적이 많았는데요. 이 가치를 드디어 많은 영화 전문가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머럴랜드 드라이브는 결국 그 아이러니와 기이함, 매혹과 신비가 이제서 다른 영화적인 접근으로 인정받은 예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